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수원 노동인권센터 소장 임미숙입니다. 빛나는 노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동초대석 특별 게스트로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합니다. 노동자들이 주인공인 방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 FM 96.3 빛나는 노동 다 같이 으라차차 시작해볼까요? 으라차차!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제 5월이네요. 여기저기 곳곳에 꽃이 활짝 폈는데 우리 노동자 여러분 봄나들이는 모두 다녀오셨나요? 봄하면 꽃놀이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 수원에 있는 팔달산, 광교산 그리고 또 칠보산 많은 산에서 꽃들이 피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도 우리 가족들과 한번 꽃놀이, 봄나들이 한번 나가시면 어떠실까요? 무엇보다도 새콤하면서 입맛 도는 봄나들이가 생각나네요. 한절기와 미세먼지로 떨어진 면역력의 봄나물로 만든 제철 밥상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기에 제격입니다. 봄제철 음식에는 봄의 신선함, 또 활력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영양가도 가득하죠. 언제나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 같은 봄나물처럼 매일 비타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노동의 포커스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노동을 읽다 노동 북스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지역돌봄연구소 이사 김비아 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책 뭐죠? 네,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혹시 제 목소리 너무 크진 않나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입니다. 네, 철도원 3대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황석영 작가는 이 책을 쓸 때 근대 산업 노동자를 반영한 작품이 한국 사회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자의 삶을 한국 문학에 넣고 싶다고 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천만 노동자의 삶을 우리 또 소설 한국 문학에 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 철도원 3대가 이 3대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대 이 세대를 거쳐 있습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 그리고 본인까지 이렇게 총 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들이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대째 노동자의 피가 흘렀던 그런 가족이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일제감정기 때 철도 정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였고 할아버지는 일제감정기에 철도학교를 졸업한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해방 후에 철도 기관사에서 일한 3대에 걸친 노동자 족보를 가진 아주 가족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노동자 중에 이게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3대 이야기겠네요. 네, 그래서 또 여기 책에 나온 주인공 이진호라고 하는데 이 이진호는 금속노조 지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16층 높이의 발전소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고공농성을 이제 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해고 노동자 이진호는 고공농성을 하면서 페트병 5개에 죽은 가족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말을 건네요. 또 이 고공농성을 하다 보면 혼자 싸우는 싸움이니까 되게 외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개의 페트병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서 과거로 소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이 노동자의 삶, 또 현실이 반영되는 소설이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책 내용을 또 알려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잠깐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2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소장님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동투쟁은 원래 이신의 피에 들어있다. 너 혼자 호강하면 밥 먹자는 게 아니고 노동자 모두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거 아니겠냐?
윤복래가 씩씩하게 지당노사처럼 말하는데 진호는 그만 울컥해진다. 그렇지요. 한두 달 새 내려올 생각 아예 마라. 저 예전부터 지금까정 죽은 사람이 숱하게 셌다. 이전에는 여러 사람이 전염병에라도 걸린 듯 스스로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고 그것은 일상이라는 무섭고 위대한 적에 의해 조금씩 갉아먹힌 결과였다. 집회에서 헤어지면 그들은 모두 혼자가 되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 각자가 혼자가 되었다. 세계란 원래가 우주처럼 무심하다. 괴괴하고 적막하고 고요하다. 무료하고 가치 없는 일상이 그들 모두를 무너뜨렸다. 해고는 살인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굴뚝이의 이진호는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10째 되는 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8.15 광복 70주년을 맞는 시기에 노동자 장기농성 문화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 집권당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자 했지만 바로 반쪽짜리 복직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이들을 내려보냅니다. 예, 요즘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책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장에는 녹슨 기계가 몇 대 남아있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진호의 진심은 무시되었고 세상은 그들을 속였습니다. 책 속에서 소주를 마시던 김형이 말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자. 이번엔 내가 올라가겠어. 예, 지금 들어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이진호 주인공의 모습과 우리 노동자들의 모습이 정말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또 본인 세대까지 이 노동자들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굴뚝에 오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 이진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내려온 이진호를 다시 올라가게 하는 일도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 지난 2015년이죠.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싸움을 하실 때 공공노동성을 진행했던 최정명 황규엽 동지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정규직이 되었는데요. 지금 손해배상 압류로 6억 가까운 배상액을 내야 되는 일이 발생돼서 집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자신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노동자들에게 큰 빚을 떠안기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제감정기부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뎌온 철도원 3대처럼 오늘날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도 불법이 되고요. 이런 환경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우리 그 철도 3대 책 뒷표지에 이런 문장이 등장하죠. 지금의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온 우리의 결과다.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져 간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신 김비아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메이데이 5.1절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는데요. 이 5.1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이 최근에 부커상이라는 이제 영국에서 되게 권위 높은 상이 있대요. 거기에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국 소설이 그런데 오르기에는 되게 아주 이 책이 정말 이제 감명 깊고 그만큼 소중한 책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같이 공감하고 또 그들과 같이 이 시대를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좋은 책 다시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자, ON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 초대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다음 소희라는 영화 아시죠? 특성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으로 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힘든 노동 환경, 밟지 않는 미래 속에서 결국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현장 실습생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특성화 고등학생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장 실습생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권리를 받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라디오 방송 출연 처음이시죠? 네, 너무너무 처음입니다. 네, 낯설기지만 약간 그래도 기분은 괜찮으시죠?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노동자의 이야기, 우리 빛나는 노동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셨다는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 하시나요? 지금 자기소개도 안 하셨는데 자기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경기 지부장 맡고 있는 신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특성화고 졸업하고 나서 그 식품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다가 최근부터 노조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은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수원에 있는 3일 네, 괜찮아요. 특성화고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고색동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네.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옛날 상고 공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일반고랑 다르게 뭔가 전공 과목들, 뭐 회계나 디자인이나 코딩 이런 거를 배우는 학교이고 그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매우 많은 학교입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지금 108개인가 있습니다. 아, 수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원에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8개 정도 8개 있습니다. 학교. 예. 예.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수원에 계신 분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노동조합의 경기지부장 또 사무국장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젊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2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그죠?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은 언제 하시게 된 거는 언제? 아, 저는 졸업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네,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처음에 그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라는 단체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주도에서 그 현장 실습생이 실습하다가 사망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때 좀 사망 사고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 그래서 단체 활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맞아요. 깨어있는 고등학생이시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회실로 불러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활동 하지 말라. 전 캠페인을 했을 뿐인데. 네, 심지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했을 네. 뿐이었는데 정치적인 활동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막으니까 별다른 뭐 대처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단체 활동도 몰래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3학년이 되고 나서도 친구들이 막말을 듣거나 뭐 새벽까지 실습을 하거나 이런 처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고 빨리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공감이 있었는데 네. 특성화고 노조 경기지부를 창립한다고 하니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좀 이제 아이고. 지금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네. 비슷한데 중학교 때 그 딱 졸업을 하고 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경제적으로 일찍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고노조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니, 있으면서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가시는 분들이 빨리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독립하고 싶다. 돈도 내가 내 손으로 벌고 빨리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또 뭐 특성화고등학교는 또 전공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문적인 뭐 그 공부를 또 통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또 나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매우 많았죠. 네. 아이고, 전공이 지금 뭐세요 혹시? 아, 저는 회계과이고 네. 저도 세무행정과 아, 네. 그 직종에 맞춰가지고 취업이 되셨나요?
제가 그 졸업했을 때 당시 코로나 때여가지고 네. 그때 취업처로 들어오는 곳이 너무 다 별로였어서 직접 네. 이렇게 구했었는데요. 회계 직종을 넣었지만 실제 시키는 일은 회계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희 방송 이름이 빛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노동인 정말 우리가 빛날 때 또 우리 노동조합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뿌듯했던 일, 또 빛날 때가 언제였나 이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빛날 때 언제였습니까? 네, 저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작년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자격증 지원금을 조금 일부 인상시켰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었는데요. 자격증을 따면은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네, 있나 맞아요. 보죠? 이게 실행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었는데 졸업 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지 이 친구들도 스펙을 쌓고 네. 도움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런 자격증 지원을 따는- 해준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금액 자체를 지원해 준 거였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학교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조합원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까지 줄었다고 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삭감이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전액이 삭감되었었고, 네. 근데 갑자기 이 정책이 없어져 버리면 불만이 많을 테니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게 갑자기 뭐 5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거를 10만 원을 줄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자 해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과 함께 언론화도 시키고 학생들한테 서명 운동도 받았었는데요. 네. 이때 경기도 내에서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네. 올리는 결과가 있었고 이 친구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니 뭔가 감사합니다 이런 답장들이 오면서 네.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때가 빛났다. 네. 네, 저는 노동조합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격증 지원금도 인상되고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자체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특성화고 태권도조 경기지부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네. 원래 초반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노동조합을 하는 그런 사례 자체가 없어서 뭔가 그렇죠. 흰 도화지에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 앞에서 노조 탄압 기자회견도 하고 뭐 고졸 일자리나 이런 의제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뉴스 지면에도 실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라디오 네. 방송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특성화고의 이야기들을 사회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두 분을 모시고 정말 빛나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빛나는 노동이지만 또 한편에선 또 우리 노동이 그만큼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힘든 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노동의 어두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또 졸업생들의 노동에 지금 힘겨웠던 문제라든가 뭐 지금 나서는 문제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다른 그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또 많이 접하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에 구의역 김군 사고가 그렇죠. 있었고 예. 그 스크린도어에서 네. 그 고졸이 그 특성화고 졸업한 고등학생 고졸 노동자가 일을 네. 하다가 네. 그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2인 1조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던 그렇죠. 분도 네. 계셨고 그리고 그분도 특성화고 졸업생이셨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소위의 모티브였던 그 LG U 플러스 콜센터의 홍수영 양도 사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님도 네, 있고 최근에는 그렇죠. 여수의 홍정훈님까지 해서 끊임없는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뉴스에 그 약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묻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런 죽음이나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 이슈가 되고 이후에 뭐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변화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죽음들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특성화고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두운 면입니다. 예.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그 고졸이라는 그 프레임에 있어서 대졸과 비교해서 임금 차별이나 승진 차별도 네. 매우 심각한 편인데요. 뭐 임금 하면 일단 어느 정도 기본
네. 고졸과 대졸이 일단 다르고 네. 승진 같은 경우에도 기본 뭐 대졸이 1년 차 되면 승진을 해주는데 고졸은 4년이 지나야지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사에 가서 또 이런 학력 차별에 앞으로 평생의 뭐 직장이나 앞으로의 뭐 네. 네, 그런 걸 세울 때 이렇게 계속 차이가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지금 고졸과 대졸의 그 현장에서 그런 차별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차별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깜짝 놀라면 이제 1년 있으면 대졸자는 승진하는데 4년이 걸린 고졸.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에 승진하면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대졸이라고 해서 승진을 하고 네, 그런 현실이면 정말 자존감이 팍팍 떨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매우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자존감 있게 내가 사회 나가서 먼저 딱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실제 현장에 사회 나가면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뭐 권리를 찾고 있는데 노동조합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언제죠? 저희가 2018년에 그 특성화고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경기지부는 2021년에 만들었었는데요. 네. 전체 노조로 따지면은 이제 6년이 벌써 지났네요. 6년이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습생, 졸업생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네. 미래의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 가입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가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라는 최초의 이런 어떤 노동조합이 아닌가 이런 대한민국만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와 또 그 이전과 이후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 그 이전과 이후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아까 노조 활동하게 된 계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단체에서 뭔가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따지지 못하고 그렇게 수긍을 했어야 됐는데 노조를 만들고 나서는 이런 활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게 네. 아무래도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쵸. 네.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노조 출범하고 나서 그 활동을 했을 때 이전 단체처럼 선생님들이 탄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옳지 않다 사과하셔라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국정감사까지 다루어져서 교육부에서 이제 뭐 각 학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정당한 노조 활동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교 앞에서 하는 활동들,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활동들을 방해를 많이 하시나요? 네, 일단 유인물 같은 거를 뿌릴 때도 사실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아니면 업체에서 실습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인물에 실어서 나눠줬는데 근데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교에서도 계속 이 업체에 계속해서 실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금방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할까 권리를 봐. 내가 찾는다 막 이러면 네, 네. 그럴까 봐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특성화고가 그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 눈치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선생님들의 목표는 그럴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를 키우는 거. 네. 정말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또 네. 회사 가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그런 학생들을 그런 노동자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게 교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당시 노조 탄압을 했던 해당 학교의 옆 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였는데요. 그때 제가 고3 때 여수에서 실습하고 계셨던 그 홍정우님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2의 홍정우님을 만들지 말자 재발방지 요구안을 서명운동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 더불어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현장 실습에 대한 제보도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학생들은 막 우리 최저임금 못 받고 있잖아 이거 내 얘기잖아 하면서 공감도 해줬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실습생들도 많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네. 네. 지금은 많이 낮은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막으면서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유임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소유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명운동 받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소유권요? 네, 네. 소유권 이런 말을 막 학생들이 하면서 자기 소유라는 거잖아요. 소유권. 그니까요. 네. 황당하죠. 네, 황당하네요. 이런 소유물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막았던 일이 있었고 이후에 경찰까지 오면서 일이 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노조가 1인 노조가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면서 이후에는 학교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마무리로는 가정통신문까지 뿌려가지고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런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정당하고 이런 특성화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학교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 네, 정말 부당한 일이 생기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뭐 이런 활동들을 막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말 학교 특성화고 선생님들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야기 겪었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좀 이건 정말 아까 소유 뭐라 그랬죠? 소유권. 네. 소유권. 네, 너무 소유권 학생이 주체가 아니고 소유권이고 소유고 뭐 물건도 아니고 약간 소유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 나가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노동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조합 훈련은 오히려 조합 이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예, 정말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신 우리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또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시고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나오신 분들의 항상 우리 빛나는 노동에 나오신 분들의 신청곡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네, 그 앰플라잉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이 선셋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밝고 경쾌해서 네, 청취자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넣어두었습니다. 네, 앰프라인의 선셋? 네. 우리 특성화고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조합이 정말 이렇게 신명나고 재밌게 발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앰프라잉의 선셋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학생 현장 실습 등도 노동자다.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동자성 인정이 안 된다는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저희 현장 실습생들이 노동자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한창 현장 실습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도 그 제도 자체가 노동 중심이었었는데 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를 학습을 하게끔 바꿔놨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신입사원이랑 다름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일을 한다면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실습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다거나 산재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뭔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서 네, 아까처럼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혹시 실습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얼마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그 정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도제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년까지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그 채용 연계형으로 하는 거는 최대 3개월까지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몇 개월 최소 3개월에서 뭐 네. 2년까지 쭉 네. 이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근데 그 기간은 노동자가 아닌 거네요. 현장 실습생들은. 네, 맞아요. 그때 학습 근로자라고 불리면서 학습 근로자. 네. 이거 애매하네요. 학습 근로자. 네, 맞아요. 노동자인데 학습 근로자. 맞아요.
저도 코웨이트에 일하는데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노동자긴 노동자인데 실제로는 법으로 보장되지 못해서 저희도 노동자성 인정하라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 여기는 네. 학습 근로자 맞아요. 네, 정말 애매한 말이네요. 네, 겹치는 부분이 매우 네, 많네요. 노동자성을 그 노동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맞아 법적으로는. 네. 예. 실제 사례로도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 중에는 실습을 하다가 그 빵을 굽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화상을 입고서는 아, 네. 3일 만에 부당 해고를 당한 거예요. 아하, 그냥 산재를 당했는데 네, 네, 갑자기 그냥 3일 부당해고를. 네, 부당하게 해고를 시켰는데 이게 또 이 조합원이 회사가 멀어서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자취까지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시켰으니까 이게 부당해고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산재 처리나 이런 거 부당 산재도 신고도 할 수가 없고. 네, 부당 신고를 해도 그 대처를 또 못 하고 노동법 자체로 인정을 못 하고 안 하고 있어가지고 노동법 자체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아, 네. 그리고 또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아니 상황. 그러면 그렇게 다치면 내 돈 내고 이거 병원에 가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 어. 저희가 그 현장 실습 부당 대우 신고센터라는 게 있긴 한데 네. 이게 그냥 경미한 뭐 상처나 이런 거 정도는 그냥 학생들이 넘어가는 편이고 실제 이 신고센터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학교에 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 듣는 경우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돼도 네. 학교에서는 그냥 그게 사회생활이다 그게 넘어가라. 사회생활 넘어가라 네. 참아라. 네. 근데 그렇게 돼도 어쨌든 노동자로서 적이 없으니까 산재 보험이나 뭐 그걸로 받을 수도 없고. 네, 너무 정말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네요. 맞습니다. 다쳤는데 치료를 해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그냥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야, 그러면 자취방 얻어가지고 돈만 들고 네. 정말 처음 겪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처음 겪는 거잖아요. 이게 네.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 겪게 되는데 정말 이 사회가 너무 비인간적이다,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자, 노동자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냥 아까 학습 근로자가 아니고 네, 노동자로서 특성하고 노동자로서 이런 대우를 법적인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을 갖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또 싸워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이것에 관련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고졸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죠. 취업도 어렵지만 보니까 그 일자리 자체도 뭐 양질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높은 취업률을 만드는 목적으로 학교에서는 막 취업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배웠던 어떤 전공과도 무관하고 별로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도 그 업체들이 막 들어왔어가지고 봤었는데요. 일단 대부분 들어오는 곳이 뭐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보다 보면은 일단 작은 회사여서 제대로 그 실습생 관리가 안 될 곳으로도 그렇죠. 보일 곳들이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공과도 관련 없는 직종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회계과를 나왔는데 딜러가 뭐 현장 딜러? 실습 업체로 들어온다거나 현장 실습 업체인데 딜러. 네 딜러 일을 심지어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값싸고 이런 일자리를 던져놓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러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가 실습처럼 고졸 일자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노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졸 공채가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성화고생을 좀 채용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 TO 자체가 워낙 소수여가지고 이 비율 자체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양질의 고졸 일자리들이
정말 이렇게 괜찮게 많이 나오면 굳이 뭐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좋은 곳이 들어오면은 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그렇죠. 곳에 갈 수 있으면 고등학교부터 정말 착실히 공부해왔던 전공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면 네. 정말 보람차게 우리가 네.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구조 일자리?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하다못해 영화관에서 티켓 끊어주는 이런 CCV 미소지기 일자리도 막 미소지기. 네네. 들어왔었는데요. 그냥 웃고 있어서 미소지기인가요? 네, 그런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름이 미소지기예요? 네. 미소지기라는 그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미소지기라고 네. 해서 사람을 뽑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도 막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자리들도 전공과 전혀 그쵸. 상관이 없는 심지어 없는데도 네. 이런 일자리들도 막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심지어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다 대기업으로 취업했다. 아 대기업에 이렇게 영화관이 현수막을- 어쨌든 큰 적이니까 네, 대기업이다. 네. 현수막도 걸고 저도 막 실습했던 업체인데도 졸업하고 이 여기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그냥 현수막을 걸어버렸더라고요. 아 취업을 했다. 취업률을 높여야 되니까 학교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특성화고 인력사무소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안전하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학력 차별 문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험을 봤을 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 지금 있는 학교가 말씀드린 인력사무소처럼 그냥 일단 내보내서 취업만 되면 된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전국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1년에 그 경기도로 따졌을 때 16,000명 정도? 아, 16,000명이 졸업을 해요? 경기도에서만? 네, 경기도에서만 16,000명. 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네, 1년에 그만큼씩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네. 우리 16,000명의 노동자들이, 그죠? 나와서 노동자들이 네. 겪게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와서 너무 좋다, 뭐 즐겁다, 뭐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내가 얻었다보다는 끊임없이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이나 문제를 많이 느끼고 또 뭐 대졸자와 또 이 차별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많이 드네요. 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뭐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청년,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노동자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오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조합 특성화고 노동조합 두 분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나오면 꼭 이 질문을 꼭 해요. 마지막에 나의 10년. 근데 전에 나오셨던 분들은 나이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뭐 50대, 60대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70이 되고 막 60이 돼서 정년 퇴직이 되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뵀을 때는 다 2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나의 10년 후 하니까 예, 아직도 한참 뭐 30대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질문 던져봅니다. 나의 10년 후. 네, 저는 일단 앞으로 10년 동안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실습생들이나 뭐 졸업생들이 조합원으로 함께 해서 좀 더 노조가 좀 더 커져서 이런 요구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도 저는 노조 활동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선포하신 건가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히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저는 사실 그 여수의 고 홍정훈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경기지부에서는 수원에서 일주일 동안 촛불 문화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편지글도 읽고 발언도 하고 춤모 이렇게 글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래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딱 깨달았었는데 이런 특성화고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졸업하신 분들이라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딱 느끼고 뭔가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지금 뭐 10년 후에도 특성화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실습생, 졸업생들을 위한 그런 권리를 찾아나가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해 16,000명이 졸업을 하시면 네. 그분들이 다 노동조합 가입하시면 확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네. 그죠?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을 또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네, 특성화고 학생들, 실습생들, 졸업생들이 겪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바꿔 나갔으면 좋겠고, 네, 부당한 대우가 만약에 있다면 네, 저희 노동조합으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드실 때 어려우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특성화고 노동조합을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은 지금 노동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또 졸업한 뒤에도 노동자가 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또 노동조합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 같이 으라차차 외치면서 빛나는 노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으라차차! 이미숙의 빛나는 노동은 수원 FM 96.3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8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미숙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